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를 몰라요. 식은 똥이다. 그게 뭔 말씀입니까? 자동차를 굴릴 때도 굴러가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나가는 데에 따라 급유를 한다. 기름통이 가득 차 있는데 넘치게 급유를 하는 미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은 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오직 맛있게 똥을 놓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똥을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온갖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싸는 데 따라서 먹어라.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항상 되씹어 보아야만 할 명언 같습니다. 입에서 똥구멍까지는 하나의 관으로 길게 뚫려 있다. 9m 가량 되는 이 긴 트랙을 GI 트랙이라고 한다. 위장관이라는 뜻인데 입에서 먹은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라는 작용을 통하여 체내에 진입하게 된다. 해부학적으로 위장관이라는 강은 체내가 아니고 체외이다. 여자의 자궁도 체내가 아니라 체외이다. 수정하여 태아를 키우는 곳이 체내가 아닌 체외인 것이다. 만약 체내에서 애를 키운다면 그것은 암덩어리가 되고 만다. 여러 장관에서 특히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부채살 모양으로 문정맥으로 집적되어 간으로 들어가 일반 순환에 필요한 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모든 대사와 합성의 과정을 거친다. 간을 통과하여 심장으로 가고 그곳에서 폐순환을 통하여 천기를 만난다. 똥이란 GI 트랙에서 체내 진입이 실패한 것들이 모아져서 항문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설명할 길이 없으나 상식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먹는 것이 곧바로 나의 피가 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먹는 것이 맑고 깨끗하면 나의 피도 맑고 깨끗하게 되고 내가 먹는 것이 탁하면 곧 나의 피도 탁하게 되며 내가 먹는 것이 짙고 끈끈하면 나의 피도 짙고 끈끈하게 된다. 피는 나의 몸의 땅이다. 내 몸에 혈관을 흐르는 피가 저 금강산의 선녀들이 놀았다는 용담의 옥빛 맑은 물이 될 것인가? 또는 서울 시내를 흐르는 개수구의 찐득찐득한 시커먼 물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내가 먹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먹는 것이 곧 피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 몸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고 더러우면 혈관이 막히기 쉬울 것이고 혈관벽에 이끼 같은 것들이 끼면 혈관이 좁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의 흐름이 둔화되거나 혈압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어쩌다 벽에 낀 것들이 떨어져 둥둥 떠내려 가다가 못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혈관 지배 영역이 썩어버리거나 해서 마비가 일어나겠네요. 그것이 곧 혈전이라는 것이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마비가 일어나는 것을 풍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가지가 뚝 부러지면 부러진 부위로부터의 모든 말초 가지가 죽는 것과 동일하다. 내가 잘 쓰는 말에 천기가
지미라는 수거가 있다. 인체의 몸은 제한된 생명 우주이기 때문에 그 생명 필드가 유기체적 작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한다. 인풋의 대표적인 것이 기미라는 것이고 아웃풋의 대표적인 것이 생명활동 에너지 외로는 똥과 오줌이라는 것이다. 똥은 체내에 진입하지 못한 체외의 산물이고 오줌은 체내로 진입하여 체내 대사를 거친 체내 산물이다. 그런데 기는 코로 들어가는 것이고 미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코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땅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모두 땅의 변형물이다.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 생물 그리고 제1차, 2차, 3차 소비자인 종속영양생물의 먹이사슬 전체가 결국 땅과 땅 위에 내려 쬐이는 태양빛의 변형태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지미이고 이것은 장에서 흡수되어 간, 심장을 거쳐 폐로 가면 그곳에서 천기를 만나는 것이다. 호흡에 의하여 하늘과 체세포 사이에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의 사상은 주역의 특수한 논리가 아니라 천지 코스모롤로지 속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한 매우 일반적인 생물학적 사실이다. 우리 몸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먹는 것과 잘 숨쉬는 것,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공기는 인간 조건의 제1의 the first principle, 제1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바로 이 생명의 제1의적 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하여 매우 기초적인 원리만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우리 몸에 관해 계속 얘기해왔다. 우주에서 천지에서 몸으로 그 상응적 패턴을 계속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몸은 자연이라는 것이다. 자연이란 도의 운동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노자가 도법, 자연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자연은 명사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법이라는 동사에 부속된 술부이다. 법은 따르다, 본받는다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도법 자연은 도라는 주체가 자연이라는 목적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가 본받는 방식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도는 오직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러하지 아니함 속에는 도는 깃들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내 몸은 자연이다. 내 몸은 스스로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스스로 그러한 유기체라는 것이다. 요즘 인공지능이니 온갖 판타지 영화에 인간의 몸을 기계화시키는 장난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하기는 이미 영국의 의사 하비의 피순환 원리가 발표된 이후에 데카르트는 그의 영향으로 인체를 피순환의 자동기계처럼 생각하여 육체와 정신을 완벽하게 독립된 두 개의 실체로 나누어 각각 연장과 사유라는 속성을 분속시켰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실체를
연결시킬 고리가 없었기에 송화선이라는 희한한 넥서스를 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근세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덕분에 서구 철학의 모든 몸에 대한 논의가 심신이원론의 틀 아니면 기계론, 결정론의 유치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논리는 그것은 자연이라는 것이다. 인위적 조작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특수한 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오직 내 몸의 음식은 반드시 자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특수한 인공에너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픽션을 철저히 분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자연이다. 그래서 나의 몸은 자연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연, 즉 천지 만물에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하는 이 위대한 인간이 괴이한 종자로 진화하거나 멸절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전 조작 식물은 정말 나쁜 것이네요. 유전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재고되어야 한다. 거시적인 천지, 코스모몰로지의 틀 속에서 도덕적인 제재를 가해야만 하는 학문이다. 유전자 조작 콩을 왜 만드는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러한 콩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재배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유전자 조작 콩을 만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개의 기업이 돈 더 잘 벌기 위해 인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글로벌한 폐해의 한 단초에 불과한 것이다. 몇몇 식품회사가 아프리카의 분유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 건강한 모유를 빨던 신생아를 전부 영양실조나 기형아나 사망으로 휘모으는 짓이나 동일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농촌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그렇다. 너는 정말 공자의 제자 안회 같구나. 하나를 들어 열을 아는 사람이구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막강한 무력에 의한 강압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광막한 대륙이며 풍요로운 농토가 있고 누천년에 집적된 재래 농업 방식이 아닌 거대 스케일의 기업형 농업이 정착되어 있어 이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농업을 세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무기로 생각한다. 미국의 농업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농촌이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불의의 무력 앞에는 전 국민이 죽음을 불사하고 항쟁할 수도 있지만 식량의 결손은 국민을 신체 내부로부터 무기력하게 만든다. 꼼짝없이 당할 뿐이다. 생존의 조건 그 자체를 무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량 무기야말로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이다. 전쟁에서도 보급 루트만 차단할 수 있으면 상대방은 쉽게 괴멸시킬 수 있다. 손자병법도 치중대의 문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세계 전략을 우리나라의 정부나 대기업들이 돕는다는 사실이다. 이농현상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지가 생산성이 없는 공지로 되면 국민이 재벌들의 경제 조작에 완벽하게 예속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까짓 몇 푼 안 되는 싼 농산물은 우리가 공산품이나 고도의 전자제품을 팔아 얻는 수익으로 풍요로운 외국의 농토에서 사다 줄 테니 걱정 마라. 물론 사다 주는 것도 그들의 유통망을 통하고 그들의 대형마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 그러한 농업의 예속을 통하여 강대국 시장에 자기들의 제품의 판로를 넓힐 수 있고 또 그들의 세계 지배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는다. 다국적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끼리의 이권을 보호하며 국가와 민족이나 문화적 감정은 말살하는 경향이 있다. 히랍, 로마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식민지라는 것은 타국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토지의 타 국민을 식민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소민족 국가들이 외면적으로 독립국의 형태를 취하게 되자 독립국의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경제를 강대국에게 예속시킴으로써 지배체제를 관철시키는 새로운 식민 방식이 생겨났으니 이것을 식민주의라고 한다. 요즘 떠드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주의를 보편화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민족 동포의 안녕과 복지와 행복이 존재 이유가 아니다. 어떻게 동포 인민을 활용하여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연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는가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독자적 시스템들이다. 신자유주의가 포방하는 개방, 경쟁, 효율성의 제고, 공적 영역의 축소, 사유화 등등의 모든 전략이 미국의 세계 지배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주구 세력들이 취하는 국내 전략은 농촌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활 세계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이다. 생활 세계는 감의 세계이다. 인한 특성을 가지며 인정의 교류가 있으며 자생적이며 스스로 그러한 형성 과정을 거친다. 농촌이라는 생활 세계는 우리 민족의 누천년의 기와 감의 축적태이며 모든 공동체 의식과 민족 정기의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 속의 동네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는 구멍가게도 그 동네 사람들의 느낌과 인정이 교감되는 장이며 그 자체로서 자생적인 생활 세계의 한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구멍가게들이 갑자기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로 획일화되면 특색 있는 물건이 사라지며 주인도 사라지고 아르바이트생만 계속 번갈아 24시간 내내 카운터를 지키며 인정의 교감이나 호상적 주문이나 선택적 구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강요된다. 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도 자본가들의 농간으로 재개발의 대상이 되어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다. 생각해보라. 농촌이 황폐화되고 도시 속의 정겨운 동네들이 다 파괴되어 아파트, 콘크리트 정글로 바뀌며 모든 유통망이 다 대자본에 예속되며 구멍가게조차 대기업이 선택하고 컨트롤하는 획일적 제품만 나열되어 있는 편의점으로 변하는 이 현상을 과연 국가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서유럽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불렀다. 서구라파 근세 이성주의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과학의 발전이 제국주의를 낳았고 제국주의는 끊임없는 식민지화를 감행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근세의 합리적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도구적 이성은 처음에는 인간의 문명을 위하여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금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을 지배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도구적 이성을 불인한 이성이라고 부른다. 현 정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매우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 대학의 상당수의 멍청한 교수들이 그러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은 그 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느낌에 무관심하다. 즉, 불인한 것이다. 그들의 생활 세계가 파괴되어가는 것만을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20세기 역사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큰 불행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에 의하여 식민지화되는 과정을 체험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이후의 모든 죄악이 바로 그 주체의 상실에 연원한다. 좌우익의 분열, 남북의 분열, 6.25 전쟁, 그리고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권의 바로, 그리고 모든 양극화의 양상들이 알고 보면 일제 식민지 사회에 그 연원이 있다. 주체의 상실이 명료한 자기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주의는 해방 후 미국의 신식민주의로 대치되었고 이 미국의 신식민주의의 구조 속에서 꾸준히 성장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자국민을 식민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주의의 타성은 이토록 집요하다. 한번 식민지에서 재미를 본 이권 그룹은 그 재미를 포기하지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철도를 건설하면서 식민지 세계를 개척해 나간 것이나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유구한 역사가 깃든 자연 발생 촌락들을 강압적으로 파괴하고 아파트 밀림을 만드는 것이 똑같은 식민지화 과정라고 보면 된다. 오히려 현금의 대기업들의 식민지화가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보다 더 비생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일제에 의한 근대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천리마 궁둥이에 붙어 편안히 천리를 가는 똥파리 새끼 신세가 그들의 삶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식민지화를 통해서만 이 민족에 살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인간 말자들이 아닐 수 없다. 불인한 이성이 인한 생활세계를 파괴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기업이 자국민을 식민지화하는 현상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현상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꿰어 생각하지 못하고 국부적 현상으로만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삶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점점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기는커녕 우리를 점점 악의 진흙구렁텅이로 휘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식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너무도 방대한 우리 사회의 주제가 연관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 철학이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작은 몸의 문제라도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식에 관한 나의 확고한 주제의식은 이것이다. 나의 몸은 자연이다. 따라서 내가 먹는 것도 자연일 수밖에 없다. 나의 몸의 향수는 자연으로서
자연을 섭취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식은 반드시 그 기본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먹는 기본 음식이 우리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부를 수 없다. 국가의 기본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런데 영토의 핵심은 음식의 제공에 있다. 그 핵심이 농촌이다. 농촌이 망가지면 국민과 주권이 망한다. 미국은 FTA를 통하여 한국 농촌을 망가뜨리면 한국 국민은 미국에 예속되며 따라서 주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지배 전략에 충실한 전위 초소가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인 것이다. 식품의 세계에 있어서도 무엇이든지 대규모화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빵집도 대규모 체인화되면 실제로 저질화된다. 유통의 문제상 모든 제품에 방부제가 안 들어갈 수 없다. 마트에 진열된 음식들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실제적 질은 저하되기 마련이다. 한국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마진을 너무 많이 착취한다는 데 있다. 소비자는 값싼 것을 제공받는 만큼 결국 그 삶, 그 자체가 저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농촌 문제는 단지 국가 전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농 간의 이농 현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공동체적 가치의 근원으로서 문화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제1의적 원칙의 문제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상실해가는 그 근원에는 농촌의 붕괴라는 근원적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농촌을 붕괴시키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농촌을 붕괴시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개개의 수익을 늘리고 자립도를 높인다는 도시화의 명분이 있었으나 박정희 이래 5차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 이후 역사 진행은 그러한 가정을 모두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진행시켰다. 근원적으로 균형 발전의 원리를 배제한 것이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죽는 서민들은 처절하게 도시구조의 시스템들에 예속되게 마련이다. 도시 안에 판자촌이라도 있으면 독자적 생존이 오히려 가능할 텐데 그러한 자생적 생활세계가 모두 파괴되고 나면 도시인들은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오로지 대기업이라는 시스템으로의 진입만을 목표로 살게 되며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가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청춘의 순응을 단군 이래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악랄하게 성취시킨 정권이 바로 현 정권이다. 4대강인이 하는 것들을 겉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생활세계 식민지화를 극도로 진행시켰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몸에 짜릿짜릿 전율이 옵니다. 왜 그토록 우리 젊은이들이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체제에 순응하고만 살고 있는지 좀 의식의 반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농촌은 우리 몸이라는 자연의 최종적 근거이며 우리의 모든 공동체적 가치의 원천이며 독자성과 주체성의 최후의 보루이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어 1차 산업인 농업을 폐기하고 농산품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한국은 전혀 자신의 결단권을 갖지 못하는 극도로 취약한 꼭두각시 나라가 될 것이다. 신토부리라는 구호는 외치면서 어찌하여 국가는 농촌의 몰락을 쳐다만 보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과연 우리의 일상 식탁에 놓여있는 쌀과 고기와 상추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온다는 것을 선진조국의 모습이라 할 것이냐? 왜 금수강산을 버려두고 이런 짓을 할 것이냐? 올해 대선에서
나가는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자는 반드시 낙방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이란 미소만 짓고 인기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농촌 문제는 실제로 농업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극소 비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쉽게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무시해도 될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국가 대계의 유기적 총체를 좌우한다는 절박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정치인이라 할 수도 없다. 7, 80년대만 해도 반독재 투쟁을 하던 대학생들의 의식의 저변에는 농촌이라는 엄마 돼지가 깔려 있었다. 그래서 독자적 판단과 독자적 행동이 가능했고 독자적 생의 설계가 가능했다. 뿌나로드와 같은 낭만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청춘은 땅을 잃었다. 그래서 체제에 예속될 뿐이다. 청춘의 귀농의 꿈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농촌에 돌아가려고 해도 농촌의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집들이 버려진 채 텅 비어 있고 할머니 몇 분만 지키고 있는 삭막한 동네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괴멸하지요. 나의 고려대학 예제자로 나주시장을 지낸 신정훈 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신 시장이 재직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인구가 10만에서 9만으로 줄었는데 자동차는 오히려 3만 2천 대에서 3만 7천 대로 5천 대가 증가했다고 한다. 가계비용은 300억이 증가한 셈이라고 한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총 판매량이 대략 2천억 원인데 자동차 구매나 유지비에 들어간 가계비용이 대략 2천억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에서 자동차를 위한 신규 도로, 구도로 보수,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이 매년 1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생각해보라. 그토록 어렵게 시골 노인들이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번 돈을 전부 몇몇의 자동차 회사가 대기업이 쪽쪽 다 빨아가는 것이다. 시골 할머니들이 삐까번쩍 하는 새 자동차를 몰고 시골 마찻길을 다니는 것이 과연 조국의 근대화인가? 그것이 우리 민족의 행복지수의 기준인가? 이것은 바로 대자본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는 명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농민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 소출을 모두 외놈들이 가져다 군비로 충당했다. 그래서 못 살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도망가고 아예 일본 본토로 가서 노동자가 된 것이다. 그러한 식민지 시대상과 오늘의 농촌 모습은 꼭 같다. 자동차 회사는 국제적 연계 속에서만 살아남는 산업이며 그 부품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결국 시골 사람들의 피땀까지 다 빨아들여 외국의 자본을 배불리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 사람들의 소득과 행복을 위한 하등의 자본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는 복지국가 스웨덴만 해도 자동차가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삶의 기준과 양식이 다른 것이다. 지역 노동의 성과가 몽땅 서울로 빨려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무슨 얼어빠질 지방자치인가. 시골에는 자연 친화적인 산업이 장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다.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일례를 들면 고추장 공장 하나라도 정말 위대한 세계적 고추장을 만든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인재가 다시 시골로 가야 한다. 지역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옛날에는 시골 곳곳 구석마다 대학자들이 살고 있었다. 지금은 기껏해야 개량 한복 입고
도 닦는다고 앉아있는 주역 사기꾼들을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명료하게 깨달아야 한다. 성장 개발을 위주로 하는 위정의 프레임워크가 근원적으로 국민의 행복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 권력 자체가 그 존재의 이유, 기본 방향성을 역전시켜야 한다. 어찌하여 5.16 군사 쿠데타를 국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프레임워크가 근원적으로 반공과 친미와 재벌 조장과 농촌 파괴와 국민 예속과 주권 상실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찌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선생님,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왜곡된 황량한 농촌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시에 산다고 생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버젓한 대회사에 취직한다 한들 그들의 삶의 행로는 빤할 빤짜라는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고서도 우리는 농촌 개선의 근원적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맹자는 한 나라의 제후가 그 나라의 국민에게 무조건 8인 가족 1가호당 100묘의 농지는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9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정전법이다. 이 맹자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려 말 부패 원상인 전제를 레디칼하게 변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봉 정도전이었다. 삼봉은 모든 사전을 몰수하여 일괄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공개념화하고 그 토지를 계민 수전의 원칙에 따라 즉 백성의 인구에 비례하여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토지를 안 가진 자와 경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게 하고 빈부와 강량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산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농민을 자영농으로 만들고 지주제, 차경제는 모두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조는 오직 10분의 1만을 국가가 수취하며 일체 중간 수탈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소장농이 지주에게 반타작을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삼봉의 전제개혁은 매우 레디칼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대지주이며 보수적인 구가세족들과 개량주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성리학자, 개국공신들의 완강한 반대로 삼봉의 전제개혁은 실패했다. 삼봉의 경자유전의 레디칼한 사상은 김일성 때나 와서 실현되었으나 북한의 농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유기적 국가 정책이 너무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뭔 얼어 빠질 선군 정치인가? 국민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지금 우리나라 농촌도 토지 그 자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문화축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자유전이 아닌 경자유전의 새로운 신정전법을 나는 주창한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재벌 그룹의 전체 자산은 1460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 총생산 1172조 원보다 300조 원 가까이 많다. 연간 매출액은 113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96.7%에 이른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재벌의 총 자산은 70배, 매출은 48배 불어났다. 1990년 들어 급상승한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2000년 들어 상승 속도가 주춤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급증했다. 현 정권은 서민을 착취하고 재벌의 이권을 보장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서비스를 다했다. 관권의 부패와 재벌의 이권은 항상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재벌 총수의 부가 곧 국가의 부가 되었고 재벌 중심의 사회체제는
더욱 굳건해졌다. 극소수의 재벌 황제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직면하는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서민의 삶이 삼중사중으로 이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건강한 현실이다. 부의 집중을 넘어 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고착된다는 것은 곧바로 괴멸의 시작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숨통 없이 완전히 장악하면 자체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세의 역사의 정칙이다. 대한민국 GDP의 96.7%를 차지하는 30대 기업이 국민의 심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최근 SBS 안방 드라마인 추적자 속의 이미지, 깐느에까지 가서 호평을 받은 영화 돈의 맛에 비춰진 이미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1세는 물론 2세, 3세 중에도 돈의 맛을 벗어나서 공익이나 대의를 위하여 순결하게 헌신하여 도덕적 이미지와 인격을 구축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최고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만 해도 오스트리아의 최대 재벌의 아들이었으나 자기에게 상속된 부를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학교 선생 노릇하고 정원사 노릇하며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선진국의 자본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아이디얼리스트나 필랜트로피스트가 너무도 없다. 몇 명 학비나 대주고 음악회나 열고 개인 움집 같은 미술관을 만들고 형식적인 재단이나 설립하는 것으로 도덕적 이미지가 구축되지는 않는다. 여민 동락의 구조적 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럴 바엔 아예 30대 기업이 집단적으로 공익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경련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수 대기업의 자체 보호를 위한 연막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바로 이러한 여민 동락의 대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산업의 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의 개념을 민족의 문화와 가치의 연원인 국토를 지키는 국토지킴이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그들을 공익적 존재로 재규정하고 국토지킴이 공무원 같은 스테이터스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삼봉원칙과 같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국토공무원의 자격을 주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 행위만으로 일정한 월급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간추려보면 6% 이하로 내려간다. 이들에게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조금만 지급되어도 우리나라 농촌은 재건될 수 있다. 정경련이 자체로 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 10년 계획의 프로젝트로서 실제로 효율이 높은 방안을 추진한다면 괄목할 만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가 주도하여 이런 일을 추진해도 4대강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실무적 선에서 논의해야겠지만 나는 아주 레디칼한 신정전법의 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 어정쩡한 방법으로는 농촌을 개선할 방도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음식의 문제에 관하여 원칙 같은 것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주역의 12변괴 중에 두 괴로서 태괴와 비괴라는 것이 있다. 밑에 3효는 땅의 자리이고 위에 3효는 하늘의 자리인데 하늘의 자리에 땅의 곤괴가 올라가 있고 땅의 자리에 하늘의 건괴가 내려가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니까 나쁠 것 같은데 그것은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태괴가 되고 그 반대는 모든 것이 비색되는 매우 나쁜 비괴가 된다. 하늘 자리에 하늘이 있고 땅 자리에 땅이 있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다.
음식의 원칙은 바로 이 태계와 비계의 원리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의 대원리라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수는 땅을 대표하는 것이고 화는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화가 위로 뜨고 수가 아래로 가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항상 머리는 내설하게 백담처럼 맑아야 하고 하체는 사하라 사막처럼 더워야 한다. 그래서 몸이 태하게 된다. 대체로 몸에 불을 아래에서 갈무리하는 것이 정이다. 따라서 젊은 날에 정액을 많이 쏟아낸 자들은 불이 위로 뜬다. 플레이를 많이 쳐도 반드시 관절염이 걸리거나 얼굴에 종기가 많이 돋는다. 이것을 허화가 뜬다 라고 한다. 하여튼 몸의 현상에서 상화는 나쁜 것이다. 알듯 하면서도 아직 아리송합니다. 옛사람들이 음식에 관해 가지는 상식 중에 덥다는 말과 차다는 말도 이러한 수승화강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본 사람들이 날 생선을 먹을 때 그것을 매콤한 와사비와 같이 먹는 것은 날 생선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더운 음식과 같이 먹는다는 뜻이다. 같은 과일이라도 오렌지는 덥고 수박은 차다. 같은 과라도 호박은 덥고 오이는 차다. 같은 물이라도 보리차는 뜨거워도 찬 것이고 쌀 숭늉은 차가워도 더운 것이다. 같은 고기라도 돼지고기는 차가우며 닭고기는 덥다. 약재로 치면 부자는 대열한 것이고 석고는 대한한 것이다. 하여튼 이런 것이 동방인의 지혜에 속하는 것인데 잘 몰라도 상관없다. 무엇을 먹을 때 자기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덥고 찬 것을 가려서 수승화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과도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다. 그러나 너무 그러한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끝이 없어진다. 내가 지금 한의학 강의를 할 수는 없다. 평소 속이 냉한 사람은 더운 음식을 좋아하게 마련이고 속이 더운 사람은 찬 음식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이런 것은 자기 몸의 요구에 따라 자연히 조절된다. 속이 더운 사람이, 즉 잘 때 배때기 까놓고 자도 아무 탈 없이 자는 사람이 닭고기 먹고 오렌지 먹고 카레라이스 먹고 마늘 잔뜩 먹으면 금방 얼굴에 뭐가 돋는다. 상화가 되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상식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첫째, 편식은 좋은 것이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음식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서양의 칼로리 계산법에 의한 획일적인 영양 논리인데 과도한 편식은 나쁘지만 적당한 편식은 건강에 절대로 필요하다. 체질에 의하여 싫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생활의 리듬에 따라 음식을 돌아가면서 먹는 편식의 지혜는 매우 좋은 것이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육기가 곡기를 이기면 안 된다. 과도한 육식은 나쁘다. 공자님께서도 육수다 불사승사기라 하셨다. 쌀처럼 모든 체질에 공유되며 부작용이 없는 음식은 이 세상에 없다. 쌀밥을 사랑해야 한다. 셋째, 낙농 음식은 다 나쁜 것이다. 우유니 치즈니 버터니 하는 낙농식품을 바탕으로 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저열한 것이다. 산천, 초목이 척박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발달한 음식이며 그것은 쌀과 채소처럼 곧바로 자연의 특혜를 활용한 제1차적 독립 영양 생물이 아닌 여러 종속 단계를 거친 음식이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독소가 쌓인 음식이며 고단백이긴 하지만 인간의 몸에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빵과 낙농을 중심으로 한 서양 음식은 그 기본이 저열한 것이다. 그 저열한 음식을 개화기 이래로 숭상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쌀밥과 김치, 그 이상의 위대한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어차피 모든 세계의 음식이 공유되고 교류되는 것은 나쁠 것은 아니다. 기호에 따라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질에 따라 먹는 것도 현명하고 기분에 따라 선택해 먹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소식이라는 것이다. 무슨 음식이든지 적게 먹는 것,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 남기더라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식의 원칙만 지키면 어떤 음식이라도 큰 해는 없다. 다섯째,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일본 사람이 아지노모토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류의 음식 문화를 망가뜨렸다. 일본의 미원 회사가 한때 미원을 먹으면 머리를 좋게 만든다는 심화를 만들어 일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미원을 퍼먹인,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미원을 안 넣었으면 다시 다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인공 조미료가 허화가 뜨는 근본이 된다. 조미료가 몸에 축적되면 몸은 청기를 유지할 수 없다. 모든 조미는 반드시 자연물을 써야 한다. 멸치, 다시마, 폐류 등등 자연 조미료를 써야 한다. 여섯째, 따라서 일체의 깡통 음식은 또한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햄버거류의 정크푸드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콜라, 사이다와 같은 소다도 어려서부터 입에 안 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곱째, 될 수 있는 대로 외식을 삼가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정생활이 있을 때 건강한 음식 문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나의 최종적 키워드는 청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